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서로 협력한 사례가 있었나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검찰을 타깃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탄핵을 밀어붙인 뒤 이번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며 검사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지지자들 향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최지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이틀에 걸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수사를 뭉갠 검사들이라며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오빠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모두 영전했다며 담당 검사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친윤 검사라 부르며 김 여사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돼서 의장님 쪽에 요청을 하면서 그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앞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실명을 수차례 공개하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검사 탄핵안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여사 담당 검사 특검을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딴 검사 좌표 찍기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의 부실 수사와 영전 의혹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도 흔들고 있죠. 이미 지난주 한 차례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이달 말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친명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휴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소위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동관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안을 보고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 포기로 이튿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선 돌격대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정권의 공영방송, 언론 장악 실현에 돌격대를 자처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어 오만한 힘자랑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만한 행태로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퇴행을 막으려 하니 방통위를 셧다운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일 창당설을 띄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신당에 참여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신당에 합류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태희 기자가 여당 분위기 전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1일 일명 천하용인으로 불리는 측근 4명과 만나 창당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내외 상당수 현역 의원들과 신당 합류를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 영남권 의원들에게도 연락이 오고 있다며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는 나와서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 보고요. 다만 자신이 추진하는 신당이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표현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확한 실체도 없는 신당에 흔들릴 사람은 없다며 신당에 가는 현역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신당의 공간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거 자민련, 친박연대 돌풍이 불 때와는 정치 환경이 다르다며 대구와 연고가 없어 이준석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도권 4선인 윤상현 의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신당 움직임을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근 연일 보수통합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재차평가하며 고도 성장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록색 새마을 조끼를 입은 관중들 사이에서 함께 애국가를 부릅니다. 윤 대통령은 7,000명가량이 모인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 구호를 언급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치켜세웠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면과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과거 고도 성장을 일군 새마을 정신을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영광을 재현합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추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박정희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난 8일에는 1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해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통합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오늘도 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코트와 패딩으로 무장해야 할 날씨죠.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승환 기자, 지금도 춥습니까? 네, 온도계는 영상 2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초속 2m의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영하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초겨울 추위에 외투 차림으로 나선 시민들도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5도 안팎으로 쌀쌀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10.8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6.4도, 경북 의성은 영하 4.1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한라산엔 오늘 새벽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눈인데 때이른 추위는 내일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로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인해 바람이 특히 많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권과 일부 남부 내륙은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화요일 낮부터 조금씩 올라가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급하게 찾아온 겨울 날씨에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충북의 한 캠핑장에서 손자와 중년 부부가 숨졌습니다. 텐트 속에 난방기구를 켜놨던 흔적이 발견됐는데 어제도 다른 캠핑장의 텐트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겨울 캠핑이 많아질 요즘이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을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소재 캠핑장에서 각각 63세, 58세인 중년 부부와 5살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시에 퇴실인데 12시까지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어봐서 그때 바로 신고하신 거였거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머문 텐트 속에서 재만 남은 난방용 숯불 화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제 경기 여주시 소재 캠핑장에서도 야영 중이던 50대 군무원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의 텐트에서도 난방용 숯불 화로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기구 없는 공간에선 연소형 난방기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좁고 밀폐된 텐트 안에선 연료를 태워 열을 내는 난방기구 대신 따뜻한 물주머니나 전기 매트 등을 사용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간을 100으로 볼 때 1에서 2%만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돼도 1분에서 3분 내에 사망해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캠핑장 선택 시 전열기구 사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학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친소 관계가 사법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친분에 의한 중립성을 우려가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예, 유념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596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에도 관련 질문만 17개에 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만남 빈도를 묻는 질문에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문제됐던 위장 전입 전력에 대해선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면서도 유불문,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작성 여부도 알지 못하지만 세심히 확인 못한 건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주도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선 실효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장외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앞서 인터뷰를 통해 남의 가정을 깨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최 회장 측도 침묵을 깼습니다. 제3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논란을 일으킨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엑스포 민간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유럽에 체류 중인 최태원 SK 회장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변호인을 통해 이혼 소송 관련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엔 개인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사과와 함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의식한 듯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9일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은 가정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 측은 1심서 이혼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남은 제3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1일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노란봉투법은 왜 생긴 겁니까? 네, 일단 먼저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왜 생겼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당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바로 노란 봉투에 전달하면서 노란 봉투법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한 법안이군요. 이 노란 봉투법 논란은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쌍용차 때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었는데요. 그때마다 진전 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천노동자 파업 당시에 사측이 470억 원의 손배소를 진행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갈등의 핵심은 뭡니까? 네, 일단 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이 현행법에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그러니까 원청의 사용자와 근로자만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하청 근로자도 어떻게 보면 원청의 교섭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만큼 파업 손해배상 청구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핵심이 없습니까? 네, 바로 이게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인데요. 이 개정안은 법원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개정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노동계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열악했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찬성을 외치고 있고요. 어제는 노동계가 서울 도심에 모여서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로 불리는 경영계는 반대를 하겠고요. 네, 경영계는 이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 대한 교섭 요구가 남발할 거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입니다. 이 과도한 교섭 요구가 결국 회사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또 손해배상 청구 제안에도 경영계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구조조정 등 경영적인 판단까지 간섭했다는 건데, 이런 이유로 파업을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법안은 국회 문턱을 통과를 했지만 또 여야는 여전히 논쟁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여부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라면서 불법 파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파업 보장권이다, 합법된 파업 보장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의 투쟁도 당분간 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으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를 배우고 고충도 상담받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전국에 9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의지해왔던 노동자들은 이제 어디에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없어지게 된 건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센터에 가요? 공부해요. 5평 남짓한 교실이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주말 한국어 수업 모습입니다. 7년 전 네팔에서 온 나마라즈 씨는 센터의 교육 덕분에 직장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고 공장에서도 일하기 편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센터에서만 연간 1,000명이 언어 교육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임금 체불이나 폭력 등에 대한 상담도 한 해 3만 건 이뤄집니다. 평일보다 상담 수요가 3배가량 몰려 상담사들도 오늘과 같은 주말이 더 바쁘지만 내년부터 이곳 센터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 9개 센터에 지급하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이 월급 안 받거나 저기 퇴직금 안 받거나 누구는 때리거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고용부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재편 차원이라며 주말 대면 상담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노동청에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담들이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부가 내년 외국 인력을 12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의 손발이 되어준 센터의 일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발언 이후 은행권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자 장사를 지적하며 상생 금융 방안을 주문한 겁니다. 오늘 16일 금융당국 수장과 간담회를 앞두고 이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일부 은행들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은 이달 초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1,000억 원대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은행이 그 정도면 그만 최대한 넣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정부와 여당까지 가세해 연 60조 원 이자 이익, 돈 잔치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자 은행권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얻은 이자 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내놓고 이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각에선 불만 소리도 나옵니다. 은행이 이자이익을 과다하게 벌어서 문제일 거고 은행이 나쁜 회사가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과다한 부분은 대출의 증가 때문인데 정부는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이른바 상생금융안 등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한동안 온기가 돌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니 이젠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경매 시장도 얼어붙었는데 그 이유를 정수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올해 들어 매매가 매달 10건 넘게 이뤄졌는데 지난달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매물도 올해 초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끊긴 거가 9월달부터 끊겼어요. 다 이제 소집되고 일반 사람이 와가지고는 너무 비싸다고 안 하죠. 실제로 3,800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월 이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여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8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내놓는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7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낙찰률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전세 수요는 늘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합니다. 고금리 지속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에 대한 종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의 이제 허들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내년 입주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변장한 능력자가 시민을 도와주는 장면은 히어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잠실역에서 한 노숙인이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스파이더맨으로 분장한 한 시민이 나타나 유쾌하게 상황을 정리한 뒤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웃음 짓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영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노숙인 앞에 스파이더맨 분장을 한 시민이 가로막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잠실역 사내에서 밖으로 나가달라는 영무원 요청에 노숙인이 반발하면서 벌어진 소동에 스파이더맨 복장의 시민이 중재에 나선 겁니다. 저희가 일행들이랑 가서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가야겠죠? 이러면서 가서 거미줄을 쏘는 스파이더맨과 달리 이 시민은 신발부터 신으시라며 유쾌함을 무기로 상황을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고 누리꾼들은 슈퍼히어로 못지않은 일상 속 영웅이라며 현장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가을꽃 명소에는 떠나가려는 계절을 붙잡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포항 구룡포에선 과메기와 대게 등 겨울철 별미를 맛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말 나들이 모습은 박건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월출산 아래 알록달록한 국화꽃 터널이 들어섰습니다. 나들이객들은 형형색색의 꽃을 배경 삼아 사진의 추억을 담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케이. 좋아서. 산 곳곳은 만개한 꽃들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마지막 가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꽃이 만개해서 너무 이쁘고 색깔이 화사하니 너무 좋아요. 떠나가는 계절이 아쉽지만 국화꽃 향연 속에 막바지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이제 가을 끝무렵이라 이제 꽃이 많이 시들고 하는데 여기는 마지막으로 국화꽃이 만개에 있어서 아주 화사하고 좋고요. 구룡포 축제장 부스에 과메기와 대게 등 겨울철 별미가 가득합니다. 배추와 미역을 얹은 과메기를 한 입에 쏙 넣자 입안에서 바다 내음이 그윽해집니다. 네, 한입 더 잡수세요. 뜨거운 김이 나는 별미 시식에 얼어붙었던 몸도 어느새 녹습니다. 막 목도리 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막 열이 오르고 너무 따뜻해서 또 이렇게 다 풀고 먹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계절의 끝자락을 붙잡으며 늦가을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쟁은 조만간 종결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그 이후에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느냐 아니면 하마스가 제거된 이곳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느냐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 주민들의 삶은 앞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아프고 또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안개 속 가자 지구의 미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망자 만 181명, 이 가운데 어린이가 4천여 명, 그리고 부상자 2만 7천여 명. 전쟁 36일째를 맞은 가자 지구의 피해는 처참합니다. 주택 3분의 1이 파괴됐고 거리엔 온전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는데 이제 전쟁 뒤 가자 지구의 앞날에 대한 엇갈린 구상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불쑥 가자 지구 재점령을 시사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도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선포했습니다. צה"ל ימשיך לשלוט ביטחונית ברצועת עזה כדי למנוע טרור ממנו. 팔레스타인의 지휘 아래선 언제든 제2의 하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동맹국인 미국은 재점령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자 지구 통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And as President Biden has said, it would be a mistake for Israel to try to reoccupy Gaza.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과도기 통치에 이스라엘 외에 대안을 찾기가 어렵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포스트 하마스가 제어된 게 없어요. 확실히 답이 나온 게 없으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다른 목소리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의 참상은 현재 가자 지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선택할 미래조차 없는 가자 주민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If there is a hell on earth today, its name is Northern Gaza. 뉴스7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세 번째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죠. 오늘 국방부에선 한미 합참의장 회의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연이어 열렸는데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영 기자가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김 의장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시간 뒤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난 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후 5개월 만인데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미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가동하기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어서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을 중간고리로 경유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들을 좀 더 빨리 탐지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런 자산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은 올해 안으로 3국 간 훈련 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3국 간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내일 안보협의회도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한 논의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정치 초보 인요한 효과입니다. 네. 성과 여부를 떠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인요한 위원장은 임명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대사면과 중진 불출마 요구 등 민감한 이슈들을 거침없이 거론했는데요. 특히 기존 정치인과 달리 특유의 유머 코드가 섞인 인요한식 발언을 두고 정치 초보가 아닌 고수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인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정쟁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같은 날 김 전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내년 총선 승리로 연결시킨 이 대표 발언과 대비됐는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늘 쓰시는 말씀,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내년 봄 반드시 전국 곳곳에 행동하는 양심을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 활동과 별개로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과도 두루두루 만났죠.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칭찬과 함께 경청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는데요. 지난 7일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을 한국 정치의 타락이라고 깎아내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났고요. 다음 날에는 혁신위 1호인 징계 취소에 반발한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읍수했죠.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부산에 만나러 갔다가 공개석상에서 한국 이름이 아닌 미국 이름 미스터 린튼이라고 불리면서 수모를 당했을 때도 앞으로 더 찾겠다고 손을 내밀어 오히려 비교됐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엔 헬로윈 추모식장에 개인 자격으로 찾아서 욕설과 항의를 들으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당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긍정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 의원은 당이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인 위원장의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다만 불출마론을 들고 나올 시기가 너무 빠르다. 혁신 제안이 좀 거칠다는 반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 위원장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도 다소 반등을 했는데 인요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강서 보선 패배 이후에 33%까지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37%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30에서 36%로 올라서 비슷한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여권의 정책 이슈와 함께 혁신위 활동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2에서 34%로 상대적으로 정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감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 보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 200석 얘기까지 낙관적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민생 이슈와 혁신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위기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도 지난 6일 총선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혁신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정치 초보 인요한 효과의 느낌표는 마침표는 여의도에서로 정했습니다. 네.
혁신의 완성은 결국 실제 변화로 이어지느냐겠죠. 정치 초보 인유한이 쏘아올린 혁신의 바람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포함해서 여의도 정치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신당 창당의 흑역사입니다. 네. 요즘 이준석, 조국 이런 분들의 영향으로 제3지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던데 과거 사례를 참고해 보자는 그런 얘기죠? 네, 거대 양당 정치에 실망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제3지대가 신당을 창당하는 일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우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두고 비박계가 탈당해서 만든 바른정당이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바른정당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단체장 한석도 얻지 못하고 참패한 뒤 2020년 해산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문국현 전 의원은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서 창조한국당을 창당을 했는데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 2석을 포함해서 총 3석을 얻고 자유선진당과 한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문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명맥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1997년에 이인재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신당은요. 그의 대선에서 이 전 의원이 3위로 낙선하면서 해체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 있어 왔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확보 의석수로 따지면 성공 사례도 있긴 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38석을 얻었고요. 15대 총선 때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은 50석. 92년 14대 총선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통일국민당은 31석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비결이 있을까요? 이들 신당들의 공통점은 안정적 지역 기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선 주자급 인물을 내세웠다는 점인데요.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다수 의석수를 차지했고요. 자민련은 지역적 기반은 충청이지만 TK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고 통일국민당도 충청에서 의석 다수를 얻었습니다. 이준석, 조국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든다면 성공 가능성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 이 전 대표는 영남을 기반으로 30석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호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창당 명분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대화를 하신다면요. 신당 창당이 동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0과 1 사이 어딘가.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신당 창당의 흑역사의 느낌표는 아직은 거대 양당의 종속 변수로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선 기획단을 띄우고 쇄신책을 내며 특히 중도층 민심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죠. 이 전 대표도 얘기했듯이 아직은 제3지대의 성공 여부가 거대 양당의 혁신 움직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화끈한 타격력을 앞세워 정상 코앞까지 왔습니다. 통합 우승에 1승만 남았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KT는 1차전 승리의 발판이 된 고영표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침묵하던 김현수가 1회부터 투런포를 터뜨립니다. 이미 5대1로 앞선 7회 LG의 방망이는 더욱 힘차게 돌아갑니다. 치고 또 치고 오지환은 사상 첫 단일 시즌 한국 시리즈 3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1번 홍창기부터 8번 문성주까지 8타자 연속 안타를 몰아치면서 단숨에 점수차를 벌립니다. 화끈한 타격을 자랑하는 LG는 정규 시즌에서 팀 타율은 물론 각종 타격 지표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선 타율 3할 2푼 4리에 OPS 9할 5푼 4리로 더 잘 칩니다. 상대적으로 선발 투수가 약점이었는데 어제 김윤식이 제 몫을 하며 5.1이닝을 틀어막았습니다. 직구와 체인지업을 적절하게 잘 섞어가면서 또 오랜만에 또 선발 역할을 해주면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줬고. LG는 2차전엔 8명,
3차전엔 7명의 투수진을 교체하며 벌떼 야구도 보여줬습니다. 이에 맞서는 KT는 벼랑 끝 승부를 펼쳐야 합니다. 강점은 선발 투수. 1차전 승리의 발판이 된 고영표와 2선발과 3선발인 쿠에바스와 벤자민이 남은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플레이오프도 업셋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또 3승하기 위해서 준비 잘하겠습니다. 선발진뿐 아니라 손동현과 박영현, 김재윤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LG 타선에 붙은 불을 꺼야 승산이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라산에 18일 일찍 하얀 첫눈이 내렸습니다. 초겨울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호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 10도, 대구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에 점차 풀리겠고 수능일인 목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0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